강혜진 할머님께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기업인이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업에 전념하며 큰 부를 이루셨고 경제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셨습니다. 언론에서는 늘 백만장자 할머니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성공한 여성 기업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가 할머님 가슴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젊은 시절 잃어버린 딸에 대한 아픔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할머님께서는 사랑하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딸을 키우며 사업을 일구셨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딸에게 부족함 없는 삶을 제공하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사업에 몰두하는 동안 딸을 충분히 돌볼 여유가 없었고 항상 바쁘셨습니다. 어린 딸을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회사에서 일하고 사업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린 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할머님께서 지방 출장을 다녀온 사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딸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작은 인형 몇 개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 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딸을 찾으려 하였지만 끝내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사람들은 그 사건을 점점 잊어갔습니다. 그러나 할머님께는 단 하루도 잊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습니다. 결국 할머님께서는 슬픔을 뒤로한 채 사업에 더욱 몰두하셨고 그 결과 거대한 기업을 일구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 딸을 잃어버린 상실감과 죄책감은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님께서는 오랜 친구로부터 결혼식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우리 손녀가 결혼을 해. 너도 와줄 수 있겠니? 초대장을 손에 쥔 할머님께서는 한동안 망설이셨습니다. 결혼식이라는 단어는 그저 남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자신이 딸을 결혼식장에 데려가 손을 꼭 잡아주는 장면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젊은 시절부터 함께한 소중한 인연이었고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도 곁에서 위로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할머님께서는 초대장을 펼쳐보며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결혼식 당일 할머님께서는 오랜만에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호텔로 향하셨습니다. 결혼식이 열리는 연회장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아름다운 꽃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버즈노드는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행복한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님께서는 문득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셨습니다. 이토록 기쁘고 축복이 가득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본인은 마치 그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며 너무도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정작 가족과 함께했던 따뜻한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순간 웅장한 음악이 흐르며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신부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버진로드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감탄하며 신부를 바라보았고 신랑 역시 그녀를 향해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님께서는 눈을 떼지 못하고 신부를 바라보셨습니다. 가슴이 이상할 정도로 뛰기 시작하셨습니다. 신부의 얼굴, 그녀의 턱선, 눈매, 그리고 미소까지 너무나 익숙하셨습니다. 할머님께서는 눈을 가늘게 뜨고 신부를 더욱 자세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강렬하게 떠올랐습니다. 설마 저 아이가 내 손녀일 수도 있는 걸까? 신부가 걸어오는 동안 할머님께서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드셨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점점 멀어지고 오로지 신부만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신부가 조금 더 다가올수록 할머님께서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딸이 어린 시절 뛰어놀던 모습, 손을 꼭 잡고 시장에 갔던 기억,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던 순간들이 필름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억, 어느 날 출장을 다녀온 후 집에 도착했을 때 텅 빈 방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딸이 사라지고 나서 할머님께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딸을 찾으셨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전국의 보육원과 시설을 뒤졌으며 사설 탐정까지 고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 사람들은 딸을 찾는 것을 포기하라고 조언했지만 할머님께서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세월이 흐를수록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할머님께서는 슬픔을 가슴에 묻고 사업에 더욱 매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누구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수십억의 자산을 가진다 해도 잃어버린 딸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이 흘렀고 이제는 어느덧 노년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딸을 향한 그리움은 단 한순간도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길을 걸을 때마다 혹시라도 길에서 딸이나 손녀를 마주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비슷한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셨지만 매번 착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신부를 보며 느껴지는 이 감정은 착각이 아니라고 할머님께서는 본능적으로 느끼셨습니다. 단순히 비슷한 얼굴 때문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할 정도로 강한 연결감이 들었습니다. 신부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할머님께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그때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님께서는 그녀의 손을 바라보셨습니다. 가녀린 손가락, 고운 손등, 그리고 손목에 차고 있는 팔찌. 순간 할머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저 팔찌 어디서 본 적이 있지? 팔찌에는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별 모양의 펜던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할머님께서는 몇십 년 전 딸에게 선물했던 팔찌가 떠올랐습니다. 그 팔찌 역시 작은 별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별이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야. 딸이 5살이던 해 할머님께서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딸을 위해 작은 은빛 팔찌를 맞춰주셨습니다. 그 팔찌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딸과의 유대를 상징하는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어린 딸은 그 팔찌를 손목에 끼고는 해맑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별이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야. 늘 함께 있을 거야. 그날 이후 딸은 그 팔찌를 단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항상 손목에 차고 다니며 그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딸이 사라진 후 그 팔찌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팔찌는 나오지 않았고 할머님께서는 잃어버린 딸과 함께 그 팔찌도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눈앞의 신부가 너무나도 비슷한 팔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치였습니다. 할머님께서는 두 손을 꼭 쥐고 가슴을 부여잡으셨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 아이가 내 손녀일지도 몰라. 하지만 동시에 할머님께서는 두려움도 느끼셨습니다. 만약 정말 손녀가 맞다면 그녀는 내 존재를 받아들일까? 라는 생각이 드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고 할머님께서는 손녀를 알지 못한 채 살아오셨습니다. 그녀가 손녀라는 확신이 들어도 그것이 그녀에게 받아들여질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님께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신부로서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하는 동안 할머님께서는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회자가 신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의 신부 최지안 양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할머님께서는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지안? 그 이름은 할머님께서 한때 딸에게 직접 지어주려고 했던 이름이었습니다. 딸이 사라지기 전 태어날지도 모를 미래의 손녀를 위해 미리 생각해 두었던 이름. 할머님께서는 손을 덜덜 떨며 입을 가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객들은 갑작스럽게 울음을 터뜨린 백발의 할머니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할머님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눈빛을 띄었습니다. 강해진 할머님께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셨습니다. 신부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잠자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을 억눌러 왔던 죄책감과 후회,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하객들 중 누구도 할머님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갑작스럽게 울음을 터뜨린 한 노인의 모습에 모두 놀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신부는 당황한 얼굴로 할머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결혼식에서 그것도 처음 보는 할머니가 자신을 보며 오열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신랑도 양가 부모님도 모두 얼어붙은 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연회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몇몇 하객들만이 수군거리며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신부의 외할머니로 보이는 한 노부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할머님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님?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그녀에게도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던 듯 보였습니다.
강혜진 할머님께서는 마른 입술을 떨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이 혹시 제 딸인가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연회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할머님을 바라보았고 신부 역시 그 말을 듣고 크게 동요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두 눈이 흔들렸고 당황스러운 표정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신부의 외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 역시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단순한 당혹스러움뿐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예감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님께서는 그녀의 반응을 보며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이라는 이름 그건 제가 제 딸이 아이를 낳을 때 지어주려고 했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할머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철저히 숨겨져 있던 과거의 흔적이 그녀가 가장 잊고 싶었지만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진실이 바로 눈앞에서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신부의 외할머니는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혹시 당신이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미 할머님을 알아본 듯한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신부의 외할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다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녀는 신부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신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부는 아직도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부의 이름은 지안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가족과 함께한 게 아닙니다. 신부의 외할머니는 차분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사실 이 아이의 어머니인 미정이는 어린 시절 한 보호시설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가족이 미정을 입양한 것은 그녀가 8살 무렵이었어요. 그때 미정이는 너무나도 겁이 많고 조용한 아이였지만 속은 굉장히 단단한 아이였죠. 처음에는 우리도 이 아이의 출생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이는 항상 자기 친부모님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있었어요. 스스로 조사를 해보기도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묻기도 했지만 결국 어떤 답도 찾지 못했죠. 그녀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조용히 신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안아, 너도 어렴풋이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내 어머니는 너를 낳은 후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왜 자신이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는지를 끝까지 알고 싶어 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살기로 했단다. 그리고 너를 낳고 나서야 비로소 안정을 찾았지. 누구보다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 키우려고 했단다. 신부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보호시설 출신이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친부모를 그렇게나 찾고 싶어 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미정이가 내가 태어나기 전 나에게 이런 말을 하더구나. 엄마, 나는 어릴 때 내가 부유한 집안 출신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내 아이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면 돼요. 내 가족을 내가 직접 만들 거예요. 신부의 외할머니는 잠시 목이 메인 듯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미정이가 너를 낳고 가장 소중하게 여긴 물건이 있었어. 그게 바로 내 손목에 차고 있는 그 팔찌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신부는 깜짝 놀라 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혜진 할머님도 다시 한번 숨을 삼키며 신부의 손목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신부는 조심스럽게 손목의 팔찌를 손끝으로 만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팔찌 엄마가 제게 주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팔찌가 왜? 혜진 할머님께서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팔찌 그건 내가 내 딸에게 직접 만들어 준 거예요. 5살 때 생일 선물로 줬던 팔찌였습니다. 그 벨 모양 펜던트도 내가 직접 디자인을 요청했던 겁니다. 신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팔찌를 내려다보았고 다시 혜진 할머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딸이 제 어머니라는 뜻인가요?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연회장 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충격적인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혜진 할머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수십 년 전 딸을 잃어버렸고 그 아이를 평생 찾지 못했어. 그리고 이제 알았어. 내 딸은 결국 날 찾지 못한 채 떠났다는 걸. 그 말에 신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혼식장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할머니가 나타나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어머니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신부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전 생각도 못했어요. 제 어머니가 평생 친부모님을 찾고 싶어 했다는 걸. 그리고 그 부모님이 제 앞에 나타날 줄도 몰랐어요. 그녀는 깊이 숨을 내쉬며 혜진 할머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뭔가를 더 알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신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당혹스러움과 혼란을 감추지 못하고 결혼식장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혜진 할머님께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뻗었지만 쉽게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신부의 이름을 듣는 순간 50년 전의 기억이 강렬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는 과거의 한 장면. 그녀는 젊은 시절 성공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오로지 딸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며 온갖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딸을 충분히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딸은 항상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어릴 적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은 바로 별 모양 펜던트가 달린 은빛 팔찌였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5살이 되던 해 혜진 할머님께서 특별히 맞춰준 선물이었습니다. 엄마, 이 별이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야. 어린 딸이 팔찌를 손목에 차고 방긋 웃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평소처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사 업무로 정신이 없었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바쁘게 거래처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고 딸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것입니다. 미정아, 어디 있니? 필사적으로 그녀를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작은 인형 몇 개와 그녀가 가장 아끼던 팔찌 하나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혜진 할머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딸을 찾으려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전국의 보육시설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국 단서 하나 찾지 못한 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결국 딸을 찾지 못한 채 사업에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을 잃었다는 상실감은 더욱 큰 성공을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불가능해 보였던 투자 회복에 성공했고 국내 유수의 기업 총수가 되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손에 쥐었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딸의 흔적, 그리고 지금 결혼식장에서 마주한 신부가 그 딸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조차도 그녀가 언젠가 태어날 손녀를 위해 생각했던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녀는 여전히 떨리는 손을 뻗으며 신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안, 내가 정말 내 손녀라면 내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널 지키고 싶구나. 신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너무 갑작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식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처음 보는 할머니가 나타나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신부의 부모님과 하객들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부 하객들은 작은 목소리로 수근거렸고 신랑 역시 신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신부의 외할머니는 할머님의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 씨 혹시 미정이를 찾고 계셨던 겁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님께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미정이라는 이름이 나온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 딸이었나요? 미정이가 내 딸 미정이가? 그녀는 한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이 찾던 그 미정이 제 딸이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님의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찾고 있었나요? 할머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잠시 할머님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는 평생 친부모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떠났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 딸이 이제 이 세상에 없단 말인가요? 할머님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고 그녀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외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미정이는 몇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고 끝내 자신의 친부모님을 찾지 못한 채 갔어요.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할머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셨습니다. 미정아, 미정아. 그녀는 눈물을 닦을 힘조차 없이 흐느꼈습니다. 평생 찾아 헤매던 딸이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녀의 심장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객들은 이 충격적인 상황을 바라보며 숙연해졌고 신부 역시 입술을 꼭 깨물며 눈물을 참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님은 무너진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아,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구나. 네가 그렇게까지 나를 찾으려 했는데 난 끝내 널 찾아내지 못했어. 그녀는 손을 가슴에 얹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신부가 조용히 할머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엄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만약 정말 제 친할머니가 맞다면. 그 순간 할머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신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또 한 번 감정이 폭발하듯 흐느끼고 말았습니다. 신부도 가만히 그녀의 품에 안긴 채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식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객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감동적인 순간을 지켜보며 숙연해졌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신랑도 신부의 곁에서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신부의 외할머니가 조용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할머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진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할머님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밝혀졌네요. 그동안 미정이와 관련된 진실을 말해야 할까 망설였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운명처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할머님은 여전히 신부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외할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미정이는 정말 나를 찾고 있었나요? 외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정이는 평생 친부모를 찾고 싶어 했어요. 어릴 때부터 자신이 원래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알고 싶어 했죠. 시설에서 자랄 때 들은 이야기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너는 원래 부잣집 딸이었어. 그런데 어떤 이유로 여기로 오게 된 거야. 그런 말들이 그녀를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할머님의 손이 더욱 세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신부를 품에서 떼어놓고 외할머니를 바라보며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끝내 나를 찾지 못한 채 떠났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외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정이는 몇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친부모님을 찾고 싶어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죠.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님도 분명 나를 찾고 있을 거야. 하지만 서로를 찾지 못하는 운명이었을 뿐이야. 그래도 난 원망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님의 눈에서 다시 한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가슴에 얹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내가 조금만 더. 외할머니는 조용히 할머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진 씨, 이제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건 미정이가 남긴 이 아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당신은 비록 딸을 찾지 못했지만 손녀를 만났잖아요. 그 아이를 지켜줄 기회가 다시 온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님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신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그녀 역시 무언가 운명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 아직 이 상황을 다 이해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그리워했던 가족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기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님은 조용히 신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내 곁에 있고 싶구나. 그 순간 신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할머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결혼식은 결국 예정대로 진행되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혼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족이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자리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신부는 할머님과 함께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얼마나 친부모를 찾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님은 딸을 잃고 살아온 세월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며칠 후 신부는 할머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님은 그녀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사진첩이었습니다. 사진첩 속에는 미정이 어릴 적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부는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며 감동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예뻤네요. 그녀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할머님과 함께 과거를 공유했습니다. 할머님도 조용히 웃으며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부는 조용히 할머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제 할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님의 눈에 다시 한번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신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물론이지 내 손녀야. 이제 우리는 다시 가족이야. 그 순간 할머님의 가슴 속에서 수십 년간의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잃어버린 딸의 흔적을 찾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와 신부는 함께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새로운 가족으로서 함께 걸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할머님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녀와 함께 남은 인생을 따뜻한 가족의 사랑 속에서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딸이 떠난 후에도 그녀의 일부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고맙다, 지안아. 내 곁에 와줘서. 신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할머니를 만나서 정말 기뻐요. 그 순간 할머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한때 상실로 가득했던 그녀의 삶은 다시 희망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오지 마세요. 한 발자국을 떼기가 무섭게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관절염으로 굽은 무릎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아이고, 추워라.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몇 걸음 걸었을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엄마! 큰아들이 뒤에서 저를 부르네요. 마지막까지 제 방에 들어오지 않던 아들이에요. 영호야, 난 집에 안 들어간다. 그래도 지금 이 밤에 찜질방이라도. 됐다. 네 마누라 말대로 이제 안 올게. 걱정 마라. 엄마! 내가 네 엄마였던 게 언제였더라? 기저귀 갈아줄 때까지만이었나? 오늘 사연은 한겨울 폭설 내리던 날 빈털터리로 자식집에서 쫓겨난 70대 할머니의 반전 복수 사연입니다. 본격적인 사연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아침 6시에 새로운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이 73. 박정순입니다. 남편과 함께 25년을 일했던 종로 뒷골목의 김치찌개 식당은 이제 고층 빌딩이 되었지만 아직도 새벽이면 습관처럼 김치 썰 준비를 하려 손이 바쁩니다. 류마티스로 구부러진 손가락마다 그때의 이야기를 품고 있지요. 첫째, 아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던 해에는 식당 일에 더해 새벽 건물 청소까지 했습니다. 둘째가 장가 갈 때는 남편과 둘이서 모아둔 귀한 돈으로 예단을 챙겨 보냈고, 막내딸 시집 보낼 때는 금반지 하나 못 해준 게 늘 가슴에 걸렸습니다. 남편은 3년 전 폐암 판정을 받고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당신 고생만 시켰어. 하던 얼굴이 아직도 선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큰아들 내외가 어머니, 이제 우리랑 살자. 했습니다. 반지하라 습하고 좁았지만 손주들 재롱을 보며 사는 게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 32만 원으로는 생활비를 대기 빠듯했지만 통장에 남은 840만 원만큼은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손주 학원비가 필요하다는 며느리 말에 지난 겨울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나 봅니다. 무릎이 아파 잘 걸을 수도 없고 허리도 굽어 남들 보기 민망합니다. 그래도 아직 제 힘으로 밥 한술은 뜰 수 있고 새벽이면 꼭 일어나 하늘을 봅니다. 자식 셋을 키워놓고 이제는
마음까지 늙어버린 칠순센 노파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요즘도 가끔 꿈에서 옛날 식당 일하던 때로 돌아갑니다. 손님들 북적이고 남편이 앞치마 두르고 그릇 날리던 모습이 떠오르면 그때가 참 행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저 조용히 제한이나 사귀며 살려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봤지만 자식들이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자식들의 존재가 제가 도움을 받는 것조차 막고 있네요. 매일 아침 관절약을 먹으며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답답한 마음에 남편 따라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여전히 습관처럼 눈이 떠졌어요. 어머니, 그렇게 일찍 일어나시면 어떡해요? 옆방에서 다 들리잖아요. 아침부터 며느리의 날 선 목소리가 들립니다. 전에는 어머님이라고 부르더니 언제부턴가 어머니로 바뀌었네요. 미안하다. 평생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이 들어서. 식당 그만두신 지가 언젠데요. 이제는 좀 편하게 사세요. 며느리 말투에 가시가 돋아 있습니다. 반지하 좁은 방에서 아침부터 숨이 막힙니다. 할머니, 나 학원비 내야 하는데. 중학교 들어간 첫째, 손주가 눈치를 보며 다가옵니다. 얼마나 필요하니? 이번 달부터 수학이랑 영어 학원을 다니려면.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가 끼어듭니다. 어머니 통장에 돈 좀 있으시죠? 애들 교육비가 만만치 않아서.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게 내 병원비랑 약값으로 남겨둔 건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에 공부 안 시키면 안 되는 거. 결국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겨준 퇴직금과 제가 모아둔 840만 원, 병원비랑 혹시 모를 장례 비용으로 아껴두던 돈이었는데 그날 저녁 폭설 예보가 있다고 했습니다. 뉴스에서는 1월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될 거라고 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나가주셨으면 해요.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오자마자 던진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통장 비밀번호도 알려주셨으니 이제 할 일 다 하신 거 아닌가요? 지영아, 나 이 시어머니야. 그런 말씀 하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남편한테도 얘기했어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그날 밤 1시간도 안 되어 짐을 싸야 했습니다. 큰아들은 끝내 제 방에 들어오지 않았고 작은 캐리어 하나에 겨울옷 몇 벌과 약봉지를 담았습니다. 문을 열자 매서운 눈보라가 얼굴을 때립니다. 뒤에서 들리는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이제 오지 마세요. 제발. 할머니. 뒤에서 들리는 손주의 울먹이는 소리를 뒤로하고 밤거리로 나왔습니다. 귓가에 며느리의 말이 맴돕니다. 제발 오지 마세요. 한 발자국을 깨기가 무섭게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관절염으로 굽은 무릎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아이고, 추워라.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몇 걸음 걸었을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그래도 이렇게는. 큰아들입니다. 마지막까지 제 방에 들어오지 않던 아들이에요. 영호야, 이제 와서 뭘? 그래도 지금 이 밤에 찜질방이라도. 됐다. 네 마누라 말대로 이제 안 올게. 걱정 마라. 엄마! 내가 네 엄마였던 게 언제였더라? 기저귀 갈아줄 때까지만이었나? 눈물이 차올랐지만 꼭 참았습니다. 눈물이 얼어붙을까봐 더 참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한참을 걸었을까요? 눈은 계속 내리고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근처 파출소 앞에서 잠시 숨을 돌립니다. 할머니,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순찰 나온 젊은 경찰이 물었습니다. 아, 그냥 집에 가는 길이에요. 많이 추운데 택시라도 타시지 그러셨어요? 택시요. 지금 제게 남은 건 지갑 속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입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가면 돼요. 그때 핸드폰이 울립니다. 작은 아들이에요. 엄마 어디에요? 형한테 전화 받았는데. 걱정 마라. 엄마는
잘 지낼게. 그래도 이 시간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너희 집에 가면 내일은 또 너희 마누라가 나가라 할 텐데 그럴 바에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폭설은 계속 내리고 발걸음은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건 캐리어 하나와 10,000원짜리 2장뿐입니다. 이 나이에 갈 데가 없다는 게 너무 서글펐습니다. 찜질방 앞에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데 들어가기가 망설여지네요. 할머니, 이용하시게요? 카운터에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주머니 속 10,000원짜리 2장을 꽉 쥔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루 이용료가 15,000원이에요. 그럼 망설이는 제 모습이 창문에 비칩니다. 머리카락에 쌓인 눈이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추운데 그냥 들어가세요. 5,000원은 제가 내드릴게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낯선 이의 동정이 이렇게 서럽게 느껴질 줄이야. 고마워요. 찜질방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가 몸을 감쌉니다. 구석자리에 캐리어를 놓고 락커에서 가운으로 갈아입는데 핸드폰이 또 울립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예요?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막내딸 미영이에요. 걱정하지 마. 엄마, 잘 있어. 언니한테 전화 받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딸아이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영아, 엄마가 너무 못났구나. 어디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가면. 아니다. 넌 오지 마라. 애기 낳은 지 얼마 안 됐잖니. 내가 이런 말 하는 것도 미안하다. 엄마! 너희 셋 다 잘 살아라. 엄마는 이제 자식 없다 생각하고 살 거다. 전화를 끊고 찜질방 바닥에 누웠습니다. 옆자리의 할머니들은 TV를 보며 웃고 떠들고 있네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들도 나 같은 사연이 있을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제 뭘 해야 할지, 그리고 문득 통장에서 사라진 840만 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찜질방에서 맞이한 첫 아침,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뼈마디마다 한기가 느껴졌어요. 할머니, 몇 시간 주무셨어요? 계속 뒤척이시던데 옆자리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잠은 잘 왔네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밤새 눈도 못 감았어요. 아침 9시 찜질방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밖에는 어제 내린 눈이 아직 녹지 않았어요. 이제 어디로 가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보나마나 또 자식들일 텐데 하고 보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정순 어머님 되시죠? 종로노인복지관 김민정 복지사입니다. 네.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밤늦게 폭설 속에 캐리어 끌고 계시는 어르신을 보고 순찰 중이던 경찰관님이 신고하셨더라고요. 목이 메었습니다. 어제 그 젊은 경찰이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디 계신가요? 지금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고개를 돌리니 작은 아들이었어요. 영민아. 엄마, 왜 전화도 안 받으세요? 밤새 찾아다녔잖아요. 아들의 눈가가 붉어 보였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찾아서 뭐하게? 저희 집으로 가시죠. 와이프랑 얘기 다 했어요. 또 얼마나 버티다가 나가라 할 건데? 그때 복지사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우선 복지관으로 오시는 게 어떠세요? 차라도 한잔하시면서 이야기 나눠요. 결국 복지관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캐리어를 들어주는데 그 무게가 어제보다 더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복지관 상담실에 앉아 있으니 문득 20년 전 우리 식당 단골이었던 할머니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도 자식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셨던가. 복지관 상담실의 따뜻한 온기가 몸을 감싸는데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우선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김민정 복지사가 내민 차를 받아들며 옆자리에 앉은 작은 아들을 힐끗 봅니다. 영민아, 너는 가봐라. 회사 늦겠다. 엄마, 제가 어떻게 지금 가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제와는 다른 눈빛이에요. 어머님, 혹시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해보셨나요? 복지사의 질문에 쓴웃음이 났습니다. 자식들이 있다고 매번 거절당했어요. 아이러니하죠? 나를 내쫓은 자식들 때문에 도움도 못 받고 그때 밖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거기 계셨군요. 큰며느리였습니다. 상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데 얼굴이 상기돼 있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어제 밤새 동네방네 소문났잖아요.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할까봐. 지영아, 제발 돌아가세요. 제 체면은 뭐가 돼요? 순간 가슴 한켠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체면. 그래요. 자식들의 체면이 이렇게나 중요했던 거죠. 내가 없는 게 니네 체면에는 더 좋을 것 같구나. 어머니! 통장은 비었고 이제 내 몫의 체면도 없어졌으니 너희들 마음 편하게 살아라. 복지사가 중재하려 나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큰며느리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를 협박하시는 거예요? 동네에 소문내고 이러시겠다는 거죠? 지영 씨, 진정하시고. 어머니가 먼저 우리 통장 비우시고 이제 와서 이러시는 게 말이 돼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내가 통장을 비웠다고요? 지영아, 그건 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복지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 입에서 나지막한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복지관 상담실의 작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님, 물 한 잔 드시겠어요? 복지사의 목소리가 멀게만 들립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눈이 마치 제 인생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기 어머님의 상황을 이해합니다만 큰며느리가 한숨을 내쉽니다. 그 한숨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저를 향한 원망, 짜증, 그리고 어쩌면 죄책감일까요? 지영아, 내가 25년 전 처음 너를 며느리로 맞이했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그때 너는 꽃다운 25이었지. 어머니, 제발 그런 옛날 얘기 좀. 들어주렴. 이제 마지막일 테니. 손을 떨며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냅니다. 그 안에는 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이거 내가 첫 아이 가졌을 때 찍은 사진이야. 그때 너는 입덧이 심해서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죽을 끓여놓곤 했었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먹으라고. 큰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그때 옆에 있던 작은 아들이 불쑥 말을 꺼냅니다. 형수님, 그만하시죠.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영민아. 어머니, 우선 저희 집에서. 그때였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리더니 카카오톡 알림이 연달아 울립니다. 동네 어머니들 단체방이었어요. 어제 박정순 씨네 큰아들 집 앞에서 무슨 일 있었다며? 폭설에 노모를 내쫓았다던데. 저번에 통장에서 돈도 다 빼갔다면서. 메시지가 계속 올라옵니다. 큰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설마 어머니가. 내가 한 게 아니다. 지영아. 그럼 누가? 어떻게? 세상에는 눈이 많지. 어제 그 눈보라 속에서 이 늙은이가 캐리어 끌고 가는 걸 본 사람들이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어제의 그 매서운 눈보라는 잠잠해졌지만 하늘에서는 여전히 눈송이가 하늘거리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된 거구나. 복지관을 나와 근처 작은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큰아들 부부, 작은아들, 그리고 막내딸까지. 오랜만에 자식들이 한자리에 모였네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내딸 미영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찻잔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나도 모르겠구나. 큰 집으로 다시 가시면 큰 며느리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큰아들이 말을 자르듯 끼어들었습니다. 지영아, 이제 그만해. 어머니가 얼마나... 당신도 알잖아요. 제가 왜 우울증 약을 먹게 됐는지. 테이블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찻잔 테두리를 문지르고 있었어요.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 엄마!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겠니? 내가 너무 쉽게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도 잘못이고. 그때 작은 며느리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동네 엄마들 단체방에. 화면을 들여다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박정순 씨네 큰며느리 시어머니 통장 돈 빼서 제주도 여행까지 다녀왔대. 그 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면서. 어제는 폭설에 그 나이 드신 분을 내쫓았다며. 이게 무슨... 큰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전 그런 거 아니에요. 제주도는 애들 방학 때. 지영아, 내가 그런 소문 낸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어떻게? 그때 카톡방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박정순 할머니 식당 25년 운영하시다가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다 정리하셨다면서요? 그 식당에서 저도 단골이었는데 할머니 김치찌개가 얼마나 맛있었다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5년, 그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엄마, 우리가 너무했어요. 막내딸이 흐느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 버린 게 너무 많았어요. 다들 각자 집으로 가거라. 나는 어머니! 이제는 내 길을 가야겠구나. 찻잔에 비친 제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 주름만큼이나 깊어진 마음의 상처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단지 제 자식들이 잘 되길 바랐을 뿐인데 갑자기 25년 전 식당을 처음 시작하던 날이 떠올랐어요. 아들, 며느리 얼굴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들의 부끄러움이 되었나 봅니다. 큰 며느리는 충격으로 쓰려졌고 아들은 옆에서 발만 동동 구르네요. 어머니 제발. 작은 아들이 달려와 제 팔을 잡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듯 했어요.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내가 이렇게 나서면 우리 손주들이 학교에서 힘들어질 거. 우리 영민이가 동네에서 고개 못 들 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이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더라고요. 내 자식들아, 내 어미가 미안하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아 끄는 게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막내딸이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이제 제가 모시겠습니다. 미영아. 근데 언니 오빠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어제 그 폭설에 우리 엄마를. 막내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평소 얌전하기만 하던 딸아이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큰 며느리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욕심을 너무 부렸어요.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셨을 때 순간 욕심이 났어요. 남들처럼 애들 학원도 보내고 우리도 좀 여유 있게 살아보고 싶어서. 큰 며느리가 눈물을 보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지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무 쉽게 다 내어준 거야. 자식들 준다고 내 몫의 미래까지 다 줘버린 거지. 아침부터 복지관 앞이 술렁였어요. 저기 박정순 할머니 맞으시죠? 낯선 양복 차림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네. 저는 25년 전 할머니 식당에서 매일 점심을 먹던 손님이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주시던 김치찌개 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제가 음식점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 그러셨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장신동 비어있는 제 가게 할머니께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큰아들이 놀란 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이건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절 기억하시나요? 뒤돌아보니 제 나이 또래의 할머니였어요. 저 30년 전 이혼하고 아이 둘 데리고 할머니 식당에서 일했던. 영숙이? 네, 지금은 제가 복지관 이사로 있는데 우리 복지관에서 식당 운영 좀 해주세요. 갑자기 찾아온 기회들 앞에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어머니, 큰며느리가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이제 와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래도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민수가 어제 왜? 민수가 왜? 중학교 전교 회장 선거에 나간다고 연설문을 썼더라고요. 나의 할머니, 나의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다 잘못했어요. 그때 작은아들이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아까 복지사님이 주신 건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통과됐대요. 저희가 부양의무자 포기 신청을 했거든요. 한순간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내딸의 물음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 저희 가게에서 일하시는 건 어떠세요? 장신동 식당 체인점 사장님의 제안에 잠시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25년, 그 시간이 제 손끝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건 복지관 이사로 있다는 영숙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이제는 좀 편하게 사셔야죠. 복지관에서는 점심때만 일하시면 되는데.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로 다른 제안들 속에서 문득 옛날 제 식당 주방이 떠올랐어요. 사실 난 지금도 새벽이면 깨어나 김치 썰 생각하면서. 큰아들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운영하는 식당에서 같이 도와줄 수 있어요? 영호야. 엄마가 해주시던 김치찌개 비법 아무리 해도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손님들이 자꾸 줄어서. 그 순간 제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보였어요. 어머니, 큰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가게 어머니 손맛으로 다시 살려주세요. 제가 이제는 주방일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께. 지영아. 그동안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어머니의 그 세월을, 그 정성을 이제야 알겠어요. 복지관 이사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언니, 그럼 우리 복지관은? 영수가 미안해. 하지만 내가 내 자식의 가게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민수가 학교 가방을 메고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전교 회장 됐어요. 제가 한 연설. 우리 할머니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모두 할머니 멋지다고 했어요. 전주가 품에 안겼습니다. 따스한 온기가 전해져 왔어요. 엄마, 이제 결정하셨나요? 막내딸의 물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이번에는 나도 더 노력할게. 늦은 밤, 작은 고시원 방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벽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식들의 가게 앞에서 소란을 피웠던 제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영호야, 내 어미가 너무했구나. 손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동네 단체방에는 여전히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었어요. 박정순 씨 큰아들네 가게 오늘 손님이 한 명도 없었대요. 당연하죠. 어머니 돈 떼먹은 자식인데.
그래도 손주들은 어쩌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주들, 그래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민수였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애들이 절 보고 수근거렸어요. 불효자의 아들이래요. 화면이 흐릿해질 때까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밤중인데도 민수가 금방 받았어요. 할머니, 민수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할머니가 왜 미안하세요?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건데. 아니다. 어른들 이래. 너희들까지 다치게 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민수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실 할머니, 아빠가 매일 밤 우세요. 뭐라고? 술 드시고 들어와서 내가 이러려고 어머니 돈을 가져갔나 하면서.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수라고 생각했던 제 행동이 결국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거였네요. 민수야.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무서워요. 우리 가족이 다 흩어질까봐.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그날의 눈이 쌓여 있었어요. 차갑게 얼어붙은 그 눈처럼 우리의 마음도 얼어붙은 걸까요? 날이 풀리고 따스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도 조금은 누그러졌는지 큰 아들네 식당에 올 용기가 생겼네요. 문 앞에 걸린 영업 준비 중 팻말이 봄바람에 살랑거립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큰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얼굴입니다. 국물 한번 봐주실 수 있으세요? 자꾸 맛이 예전만 못해서. 가게 안으로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25년 전 제가 처음 식당을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어디 보자.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아, 이제 알겠다. 다시마를 너무 오래 우려냈구나. 역시 어머니라서 한눈에 아시네요.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영아. 어머니 이제는 제가 정말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의 모든 것을. 그때 주방 한켠에서 민수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제가 주방 보조할게요. 학교 끝나고 매일 올 거예요. 손주의 해맑은 웃음이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했습니다. 그래, 우리 다 같이 해보자. 이제는 매일 아침 이곳에 들러 국물 맛을 봐줍니다. 저녁이면 복지관으로 가서 독거노인 반찬 봉사도 하고요.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살지만 더는 외롭지 않습니다. 어머니.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집으로 다시. 지영아, 이대로가 좋아. 너희들의 삶이 있고 이제는 나의 삶도 있으니까. 창밖으로 봄꽃이 흩날립니다. 꽃잎처럼 흩어졌던 우리가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네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민수가 학교 과제물을 보여줍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이제는 매일 할머니랑 같이 일하는 엄마가 좋아요. 예전엔 엄마가 맨날 우울하다고 했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복수하겠다던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작은 일상의 기쁨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어요. 엄마. 멀리서 막내딸이 손을 흔듭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합니다. 큰아들은 아직도 어색해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졌어요.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안고서도 우리는 다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네요. 각자의 생각으로, 각자의 속도로.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장가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참 이상한 일이네요. 그날의 폭설은 멈췄지만 우리 가족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날의 눈이 녹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자식들의 배신, 그들을 향한 나의 분노, 그리고 그 속에서 방황하는 손주들의 눈빛까지.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복수가 아닌 이해가 필요했다는 것을, 증오가 아닌 용서가 필요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는 것을. 작은 월세방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25년간의 식당 생활이 가르쳐준 것처럼 인생도 결국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육수를 끓이는 시간도, 양념이 배어드는 시간도, 모든 것은 그만의 때가 있지요. 이제는 매일 아침 큰아들네 가게에 들러 국물 맛을 보고 저녁이면 복지관에서 반찬 봉사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자식들과 손주들이 모이는 날이면 여전히 어색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어요. 73세 겨울밤, 폭설이 내리던 그날은 제게 끝이 아닌 시작이었나 봅니다. 증오로 시작된 발걸음이 이제는 이해와 용서로 향하고 있네요. 아마도 이것이 인생이 우리에게 건네는 마지막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알겠어요.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법을 아는 것이라는 걸. 자식들을 향한 집착이 아닌 서로를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했다는 걸. 봄이 오면 우리 동네 길가에도 꽃이 필 거예요. 그때쯤이면 우리 가족의 마음속에 쌓인 눈도 조금은 녹아 있겠지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73살의 겨울밤에 시작된 우리 가족의 아픈 성장기, 그리고 새로운 봄을 향한 이야기. 지금까지 저희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